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더 먹으면 좋은 과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블루베리, 키위,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 정도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인애플이나 망고도 당지수가 좀 높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에 이 고당도 과일은 좀 절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루베리나 키위,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런 과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과일 속에 항산화 성분들이 췌장 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췌장도 세포로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들의 섭취가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다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망간, 크롬, 아연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죠. 또 이런 영양소들을 무엇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네, 당분 낮다고 현미나 단백질 식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사법이 췌장 세포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의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식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디저트로 드십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밥을 한 공기 드시고 또 이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당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간에서 이 당분을 합성, 저장, 또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당연히 축적이 됩니다. 남아도니까 사용하고도 남아도니까 당연히 쌓이게 되겠죠. 특히 이제 액상 과당에 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이제 간에서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형성되는 이 실험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액상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합성과 자연이 어떻게 같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식후의 과일 습관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밥을 먹고 또 먹는 과일은 당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식후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과 함께 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당이 지방간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전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정말 단순한 어떤 채소나 어떤 디저트 개념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식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복이나 또는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도 아침 식사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드셔도 좋고 근데 나는 점심에 뭔가 시간이 애매하다. 저도 촬영하고 강의하고 이럴 때 애매할 때 과일 식사를 점심에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점심 식사하고 저녁을 좀 간단히 먹고 싶을 때 저녁을 또 과일 식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은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고요.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이제 당분이 축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몸에 전혀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 또 식사 과일 식사를 하신다라면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이게 왜 축적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과일 속의 과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이동이 필요 없이도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흡수가 되면서 바로 에너지가 되니까 마라톤 하다가도 드시고 또 유명한 우리 탁구 선수가 바나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로 먹는다면 절대 간에서 지방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 없이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아주 고효율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먹거나 주스, 즙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가를 때는 과일 속에 이 식이섬유와 포도당, 과당, 자당들의 이 결합이 다 깨어지면서
마시는 순간 피 속의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이것은 액상과당이나 정제탄수화물 먹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로 씹어 드시면 무리하게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완만한 혈당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갈아 먹는 순간 혈당 급상승 때문에 이것을 장기화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장기화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바나나와 딸기를 갈아가지고 바나나 딸기 주스 되게 맛있잖아요. 이걸 매일 아침 갈아 먹었거든요. 한 달 뒤에 정확히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과일은 절대 갈면 안 되는구나를 몸소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거나 또는 과일을 즙으로 만들 경우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마시면 10초 안에 액체는 우리 몸의 피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과일 주스나 과일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희석이 되면 그렇게 드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해독 주스로 사과, 양배추, 물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것을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분량만큼의 물과 함께 섞는다라면 당분이 거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주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일만 갈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당뇨가 생기는 음식이나 식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당뇨는 인슐린 저하입니다. 즉, 췌장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병을 당뇨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췌장세포는 대사를 해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췌장세포가 그걸 하기 위해서는 꼭 갖춰줘야 되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췌장세포의 생존입니다. 생존을 하지 않는다면은 만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생존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혈액 안에는 그 세포가 먹고 숨쉬고 살 수 있는 영양소와 산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세포가 영양소를 받지 못한다면은 그 세포는 굶어 죽습니다. 세포가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면 세포는 질식사에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혈액 공급이 이루어져야지 세포는 생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혈액이 깨끗해야 됩니다. 혈액에 독소가 있으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혈액의 양이 풍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이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갈 수 있는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동맥과 정맥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동맥과 정맥 옆에는 세포가 없고 또 세포는 동맥과 정맥으로부터 피를 받지 않습니다. 모세혈관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혈관 중에서 가장 직결적으로 세포와 연결된 혈관은 모세혈관입니다. 모세혈관으로 가는 피의 양이 풍부하고 깨끗하고 또 모세혈관이 뻥 뚫려 있을 때 우리 췌장세포는 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요. 혈액이 오염이 돼 있어요. 우리 혈액 안에 존재하는 독소는 거의 다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우리가 먹는 식생활과 생활습관과 직결적입니다. 가장 많은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음식은 튀김입니다. 그리고 육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우리 장벽에 잘 붙는 탄수화물이나 섬유질을 삶았을 때 이것 또한 우리 장벽에 잘 붙기 시작합니다. 내 식생활 습관을 한번 살펴볼 때 튀김이 많이 들어가 있고 육류가 많이 들어가 있고 또 삶은 섬유질이나 탄수화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면은 내 이러한 식단은 당뇨병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식단입니다. 거기에다가 더 나아가서 우리 인체가 살아갈 때 세포가 대사를 할 때 꼭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또 효소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을 우리가 먹는다면은 이거는 우리 몸에 즉각적으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당뇨를 일으킬 수 있는 식생활 습관은 삶은 음식이 주고 또 정제된 탄수화물, 육류 위주의 식사, 또 튀김, 거기에 살아있는 채소와 과일과 씨앗이 결여된 식단입니다.
그럼 이런 당뇨를 좀 막기 위해서는 어떤 음식을 먹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당뇨를 이제 예방하는 음식, 즉 당뇨를 막는 음식은 우리 췌장세포로 가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는 음식이고 또 그 혈액에 충분한 영양을 공급시켜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첫 번째,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때 가장 갖춰져야 될 조건은 모세혈관에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모세혈관을 막는 가장 큰 원인은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입니다. 그리고 지방인데 지방보다는 석회질이 훨씬 더 많아요. 이 석회질과 점액질과 이물질은 수십 년 동안 우리의 식생활을 통해서 공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석회질과 이물질과 점액질을 인체에 아무런 피해도 주지 않고 가장 효과적으로 뚫어줄 수 있는 음식은 바로 유기산입니다. 이 유기산은 우리 인체에 어디에든 무슨 문제가 있든 이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녹여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이 연탄 보일러를 많이 썼어요. 연탄 보일러를 쏘면은 방이 한 군데는 따뜻하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약간 차갑고 그랬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물을 계속해서 보일러로 돌리다 보면은 거기에 석회질이 껴서 이제 많이 막히는 곳은 석회질 때문에 물이 통하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 기술자님이 오셔서 유기산을 보일러 그쪽으로 확 타면은 유기산이 돌면서 석회질을 다 청소해 줍니다. 우리 인체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혈관이 막혔다면은 그거를 가장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과일, 즉 신과일에 많이 들어있는 유기산입니다. 그래서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의 환자들은 신과일을 주로 먹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먹어줄 수 있는 습관을 계속 만들어야 됩니다. 또 당뇨를 막는 음식은 채소입니다. 이 채소는 많은 미네랄을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특히 중요한 미네랄이 바로 칼슘입니다. 제가 좀 전에 당뇨는 칼슘 결핍으로 인해서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칼슘이 왜 중요하냐면은 칼슘은 우리 혈액의 강력한 해독 인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혈액에 독을 공급한다 그래도 칼슘이 충분하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피가 풍부할 때 꼭 필요한 게 칼슘입니다. 피를 만들어내는 곳은 골수예요. 골수는 대퇴골이나 두개골이나 또 우리 골반뼈 같이 면적이 넓은 곳에 존재하는데 골수가 튼튼하려면 골수를 둘러싸고 있는 뼈가 단단해야 돼요. 그리고 뼈가 단단하기 위해서는 칼슘이 풍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채소, 우리 당뇨를 예방하거나 당뇨 치유에 필수입니다. 그리고 또 씨앗이 있습니다. 씨앗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합니다. 비타민 B1, B2, B3, B5, B7, B9, 그리고 B12, B15, B17까지 다 들어있는 게 바로 이 씨앗 종류입니다. 이 비타민 B군이 왜 중요하냐면은 비타민 B군은 세포의 재생에 꼭 필요한 영양소입니다. 지금은 췌장의 세포가 죽어서 재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충분한 유기산을 먹어서 혈관을 뚫어주고 그리고 채소에 있는 충분한 칼슘이 들어가서 췌장 세포를 살리고 또 새로운 세포가 재생될 때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을 우리가 씨앗으로 공급해 준다면은 췌장 세포는 살아나기 시작을 하고 당뇨는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를 막는 음식, 신과일, 유기산, 그리고 채소에 있는 칼슘, 씨앗에 있는 비타민 B군입니다. 그 신과일은 어떤 것들을 예시로 좀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신과일 중에서 가장 좋은 거는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은 유기산이 과일 중에서 가장 풍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E 같은 강력한 항산화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오는 독소를 들어오는 즉시 무너뜨리기 시작하고 또 체내에 몇십 년 동안 쌓였던 독소들을 해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이 가장 좋고요. 또 이 당뇨 환자들에게 좋은 신과일은 자몽이 있습니다. 당뇨 환자들은 충분한 혈액순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혈액의 양을 늘리는 것 또한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몽에는 코발트라는 비타민 B12의 재료가 되는 좋은 영양이 들어가 있는데 이 코발트는 우리 인체에서 DNA 즉 유전자를 표현할 때 꼭 필요하고 혈액을 생성해내는 유전자를 활성화시킬 때 필요한 것 또한 비타민 B12입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이 자몽을 먹어주면 상당히 좋고요. 또 이제 블루베리, 안토시아닌 강력한 항산화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루베리 또한 아주 좋은 신과일입니다. 그런데 또 과일을 먹어도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우려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과일을 먹으면 혈당은 올라갑니다. 이건 정상적인 생리 반응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그게 더 많이 올라가겠죠. 하지만 우리가 한 연구를 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연구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나온 연구인데 2010년도에 나온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투석을 하는 환자 중에서 당뇨로 인한 환자가 70%가 넘는다라고 보고하고 있고요. 또 이 연구는 2016년도에 나온 연구인데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중에서 87.4%가 합병증에 걸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연구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나온 연구인데 철저한 혈당 조절과 고혈압 조절을 한들 당뇨를 진행을 막지 못하고 있으면 또 최근에는 만성 합병증은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연구는 뉴 잉글랜드 저널 메디슨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 정말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는 당뇨 환자들을 모아서 혈당 조절을 철저히 시켰지만은 합병증을 막지 못했다는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 5가지의 연구를 살펴보면은 혈당 조절이 당뇨 치료의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혈당을 아무리 철저히 관리한다 한들 질병은 진행이 되고 합병증은 꼭 옵니다. 그렇다면은 당뇨 환자들이 해야 되는 것은 당뇨의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당뇨의 원인은 췌장세포가 살아남지 못해서 췌장세포가 대사를 하지 못해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혈당 조절에 치중할 게 아니라 당뇨의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포를 살리는 식생활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 유기산이 많은 과일을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혈관이 뚫리고 우리 혈액 안에 있는 독소인 활성산소를 없애고 이러므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돼서 세포들이 영양소와 산소를 받고 재생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서 재생이 될 때 인슐린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하고 근본이 해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들 혈당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혈당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거는 원인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인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꼭 먹어야 되는 게 과일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을 먹어도 돼요, 안 먹어도 돼요가 아니라 과일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근무할 때 저희 병원에서는 당뇨 환자분들한테 먹으라 그랬어요, 과일을. 당뇨는 과일과 채소를 먹지 않아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낫습니다. 이게 인체의 원리에 맞는 식생활입니다. 그럼 이 과일도 아까처럼 즙으로 먹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생으로 먹는 게 좋을까요? 이 과일을 먹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생으로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고 즙을 내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많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결핍으로 인해서 세포들이 죽고 또 혈관이 계속 막혔기 때문에 혈관 막힘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서 세포들이 죽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거를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타민, 미네랄, 효소와 유기산을 많이 먹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많이 먹어줘야지 일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과일을 많이 먹게 되면은 소화력이 좋지 않는 사람들은 우선 소화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또 흡수에 어느 정도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합니다. 또 환자들을 살펴보면은 소화기가 거의 다 안 좋은 상태입니다. 질병의 경로가 그래요. 소화기가 질병에 들고 간이 질병에 들고 그런 다음에 우리 온몸이 아프기 시작을 하는데 이러한 환자들이 과일이 좋다 그래서 과일을 대량으로 먹기 시작하면은 소화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은 인체의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효과적으로 공급해주고 소화기에 부담이 되지 않고 흡수 또한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생즙으로 먹는 방법입니다. 당뇨 환자들은 과일즙을 먹는다 그러면은 겁을 많이 내세요. 그래서 저희 천연건강교육원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처음에 당뇨 환자들이 이제 과일즙을 잘 안 드시려고 그럽니다. 하지만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과일즙을 섭취하기 시작을 할 때 이분들이 회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한 당뇨 환자분은 이 당화혈 색소가 12.3이었어요. 상당히 높은 겁니다. 이분도 처음에는 원리를 모르다가 인체의 원리를 깨닫고 이제 과일을 먹어야 된다. 그것도 이제 과일즙을 먹어야 된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고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이분은 6개월을 이수하셨어요. 그렇게 됐을 때 12.3이었던 당화혈 색소가 5.4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5.4를 유지하면서 계속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세요. 저희 센터에는 많은 당뇨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체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원리에 맞는 해결 방법을 해 나가면은 처음에는 당연히 과일즙을 먹으니까 당이 치기 시작을 해야겠죠. 하지만 이 당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좋은 에너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당과 같이 들어오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 또한 유기산은 인체를 회복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이 약을 끊고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갈아 먹는 거랑 즙으로 먹는 거랑 비슷한가요? 즙을 먹는 것과 갈아 먹는 것은 이 목적이 다릅니다.
즙을 먹는 것은 유기산과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기 위해서 먹는 거고요. 갈아 먹는 거는 섬유질과 그리고 어느 정도의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먹는 겁니다. 우리가 믹서기를 갈기 시작을 하면은 섬유질을 이렇게 자르기 시작하는데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이 섬유질 안에 숨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믹서기가 돌아가면서 섬유질을 자를 때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어느 정도 같이 잘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우리가 파괴가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갈아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갈아 먹으면은 비타민, 미네랄, 효소의 공급이 떨어지고 또 섬유질을 같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소화력이 안 좋은 환자들에게는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와 간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필요한 영양인 유기산, 비타민, 미네랄,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생즙을 내서 먹는 방법입니다. 이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러면 비타민을 그냥 정제한 비타민 제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판용 과일 주스 이런 어떤 정제 과당이 들어간 걸 먹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과의 차이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비타민, 미네랄, 효소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또 손쉽게 먹기 위해서 찾는 것이 영양제입니다. 이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공통된 하나의 결과가 나오는데 바로 정제나 정맥 주사로 맞는 비타민과 미네랄, 효소는 인체에 어떠한 질병도 예방하지 못하고 또 호전시키지 못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일관성 있게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전문가들은 환자들에게 비타민이나 효소, 미네랄 이런 걸 정제로 먹는 것을 추천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병원에서 근무할 때도 많은 환자분들한테 그거 드시지 마세요. 그거 안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즘에는 또 레몬즙이나 이런 것들이 먹기 편하게 나오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유통되기 위해서 멸균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비타민, 미네랄, 효소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많이 먹어야 되는데 문제는 멸균 과정을 거치는 이 공정에서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파괴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게 이제 좋은 멸균인데 40도만 넘어도 파괴되는 이 중요한 영양소들이 좋은 멸균, 즉 69도에는 분명하게 파괴가 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이제 압력을 써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압력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되고요. 자외선을 썼을 때도 영양소는 파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먹는 거는 이런 영양소가 가장 중요한데 이런 영양소가 파괴가 되고 또 그 파괴된 영양소를 메꾸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비타민을 또 더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번거롭지만 가장 좋은 방법은 집에서 생으로 즙을 내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귀하면 귀할수록 값지면 값질수록 우리가 거기에 대한 노력을 하듯이 우리 몸에 정말 값진 건강을 얻기 위해서는 노력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생채소는 독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건 괜찮을까요? 생채소와 생과일과 생씨앗에는 독소는 없습니다. 옛날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독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 나오는 논문들을 살펴보면은 그러한 것들이 잘못된 상식이었다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채소에 있는 독소나 씨앗에 있는 독소는 요즘 논문들에 살펴보면은 그러한 독소들의 목적이 채소가 환경에서 자기를 보호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 독소가 우리 인체에 들어와서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최근에 나온 논문들을 보면은 그렇지 않고 채소를 괴롭힐 수 있는 유해균이나 여러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던 그게 인체에 들어와서 우리 인체에서 꼭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들어와서도 균이나 기생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한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소와 과일과 씨앗에는 인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소는 없습니다. 과일을 후식으로 먹으면 안 좋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과일을 섭취하는 적절한 때 같은 게 있을까요? 과일을 먹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은 공복에 먹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소화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위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어느 정도 위산과 위의 연동으로 인해서 썩기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위에 들어오는 식도와 위를 막고 있는 들문도 막고 있고 또 위와 십이지장을 이렇게 가르는 유문도 이렇게 막고 있는데 여기 위에 밑에 유문에 센서가 달려 있어요. 이 센서는 얼마나 당분화가 됐는지를 센서 딱 대면은 유문을 열어서 음식을 배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과일은 과당이 있기 때문에 당분화가 빨리 됩니다. 이게 채소와 섞이거나 곡식과 섞이면은 곡식과 채소는 더 소화를 해야 되는데 과일은 벌써 다 소화를 돼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소화가 덜 된 곡식과 채소가 과일과 같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하고 소장에서 썩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소화불량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과일을 먹을 때는 꼭 공복에 먹는 게 좋고 다른 음식과 썩지 않고 과일만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소장님 하면 과일 식사법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과일 식사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효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에 관련된 약을 개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건강 지식도 일반인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빵이나 과자, 치킨 이런 것도 자주 먹었던 학창 시절과 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맞을까라는 생각을 물음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것이 유인원들이 사람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와 유전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식사가 무엇인가? 이들은 99% 이상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소화기관이며 유전자며 해부학적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과일 식사가 이들에게 영향이 되는 이유는 제가 과일을 열심히 분석해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양소의 분류로 총 9대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단지 하면 이제 3대 영양소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해서 5대 영양소가 되고 또 식이섬유가 더해지면서 6대 영양소, 또 물까지 총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7대 영양소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백혈구,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연구가 되고 있죠. 거기에 살아있는 음식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엔자임, 효소입니다. 효소가 없이는 우리 사람도 바로 움직일 수가 없고 모든 동물, 식물도 생명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통찰하게 됐는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이 사실 있을까요? 네,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이런 음식들에 사실 9대 영양소가 없습니다. 일부 영양소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과일이더라고요. 네, 과일은 또 채소와도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채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일은 또 당분 때문에 또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일 속의 당분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영양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이제 연구원이었다 보니까 저도 분석을 엄청 하잖아요. 몇 미리그램에서 마이크로그램까지 계속 계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결과 과일만큼 정말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과일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유인원의 식사와 함께 9대 영양소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식사. 매우 중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일 먹으면 이제 혈당이 오른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데 당뇨 환자가 과일식으로 치료된 사례가 있다고요. 당뇨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 접근을 해서 혈당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무조건 올리면 안 되고 또 혈당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과 한 쪽도 먹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과일하면 당 이렇게 굉장한 환원주의적 관점, 저는 굉장히 부분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드립니다. 과일은 당, 그러면 계란 하면 콜레스테롤, 사람 하면 단백질,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도 사람은 단백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이 생명 현상이나 어떤 현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환원주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양학이 이 환원주의적 관점이 묶여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에는 9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성분인 당분만 집착해서 바라보거든요. 예, 과일 속의 당분은 100g당 작게는 5g, 많게는 15g, 많아야 15%를 넘기지 않습니다. 한 음식에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성분을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죠. 과일 속에 있는 수분, 식이섬유, 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너무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정제 과당, 액상 과당과 또 정제 탄수화물, 흰 쌀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당뇨에 많이 노출되셨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고기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서 당뇨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만으로 보긴 어렵고 정제된 당분, 정제 탄수화물 또 고기, 단백질과 지방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췌장의 베타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어떤 증상 완화에만 꽂혀있는 현대의학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어떻게 하면 혈당을 잘 조절하는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에 착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렇게 과일 식사를 많이 하고 주식으로 평생 먹지만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들은 당뇨에 전혀 걸리지 않는데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당뇨가 걸려놓고 과일을 터부시하는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이 낮은 음식만 먹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췌장이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받고 췌장 세포가 세포 속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저는 저당도 과일은 꼭 드시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뇨 환자들 대부분 보면요. 밥 안 드시는 분 없거든요. 물론 백미 대신 현미 잡곡을 드십니다. 또 고구마도 몸에 좋은 것으로 또 식이섬유도 많고 해서 고구마도 드십니다. 근데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는 저당도 과일보다 더 높습니다. 현미, 고구마는 당지수가 55인데 사과, 토마토,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20,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포도도 46이라서 현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일단 달콤한 맛이 있다 보니 마치 혈당을 급 상승시켜서 당뇨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먹어도 그럼 혈당이 안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포도당, 과당, 자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 속의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혈당이 정제 탄수화물, 칼국수나 흰 밥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일단 올라가지만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당분을 여기저기 보내줍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도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저혈당이 또 오기도 하고요. 온몸의 세포 속에 당분을 잘 이동시키지 못하는 또 점점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당도 과일은 밥이나 현미나 고구마보다 혈당이 낮으면서 췌장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훌륭한
안전한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도 과일은 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채소를 좀 같이 곁들여서 단맛을 많이 줄여가면서 같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뇨 수치가 뭐 400 정도 되시던 분이 한 달 반을 딱 실천을 하셨는데 150 이하로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또 저는 이제 2주 안에도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짜드리는 정말 췌장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200이었던 분이 일주일 만에도 120까지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에게 이제 이메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 상식과 다르게 당뇨인데 과일 식사를 한 후에 당이 췌장이 튼튼해져서 당이 다 잡혔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췌장을 내가 정말 손상시키는 식사를 하는지, 췌장에 부담을 주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췌장 건강을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를 생각하시면서 이 친구들은 과일 식사를 하고도 당뇨에 걸리지 않고 근육도 다 만들고 영양소를 충분히 잘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몬수를 이제 마셔야 되는 이유와 또 이제 건강한 섭취 방식이 좀 궁금합니다. 레몬수를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혈액순환에 있습니다. 인체는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들은 조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조직은 각종 장기를 만들고 이 장기들이 다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인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인체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라고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더 기본적인 단위가 한 개 더 있습니다. 바로 혈관입니다. 이 세포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게 피인데, 피가 없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그래서 피는 생명입니다. 이 피가 우리 세포들에게 충분히 가지 않으면 세포는 살아가지 못하고 재생하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는데, 우리는 이 상태를 질병화됐다 또는 노화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건강해서 중요한 것은 혈액순환이라는 거예요. 이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레몬입니다. 레몬에 있는 유기산은 막힌 혈관을 뚫고 혈액순환을 가장 원활하게 해주고, 혈액뿐만 아니라 림프의 순환 또한 원활하게 해주는 것이 레몬입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는 레몬에는 강력한 항산화 비타민인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합니다. 더 나아가서 항산화 미네랄인 셀레니엄, 징크 또한 풍부합니다. 이러한 강력한 항산화제들은 우리 인체에 들어오는 독소를 즉각 무찌르고 또 인체에 쌓였던 독소 또한 내보내는 해독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레몬은 자주 먹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몬을 먹으면 산이 많아서 이제 이빨이나 위에 안 좋다 이런 말도 많더라고요. 이 레몬은 산이 좀 강한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위는 레몬보다 산도가 더 낮아요. 레몬의 산도는 한 2.5 정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위는 2입니다. 산도가 2. 더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몬이 들어와서 위를 더 나쁘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궤양이나 위염이 있으면은 이게 염증이 있으니까 레몬이 들어오면 쓰라리겠죠. 마찬가지에 우리가 여기 상처가 났을 때 레몬을 보면은 쓰라리듯이, 하지만 레몬이 상처를 더 악화시키진 않습니다. 쓰라리게 하지. 그래서 레몬이 위염이나 위궤양을 만들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겠죠. 이 치아에 대해서는 여러 연구가 있는데 인체에 그대로의 치아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레몬이나 신과일 주스를 공급했을 때 치아를 녹인다는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아에 대해서는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10몇 년 동안 레몬을 먹고 있는데 뭐 치아를 녹이거나 그런 경험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환자분들 또한 레몬을 많이 먹고 있는데 치아를 녹인다, 뭐 치아가 나빠졌다, 오히려 반대로 치아가 건강해졌다라는 것은 많이 들어봤지만은 치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요즘에 이 레몬즙이랑 올리브 오일을 섞어가지고 소주잔 한 컵 이렇게 샷으로 드시는 분도 많고 제품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될까요? 레몬과 올리브유를 같이 먹으면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유는 이제 위에도 상당히 좋고 염증 치료에도 상당히 좋고 또 레몬 또한 해독과
우리 혈액순환에도 아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얼마만큼 이거를 소화해낼 수 있느냐입니다. 레몬 혼자 먹었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흡수되고 그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몬과 오일이 섞이게 된다면은 물과 오일이 섞이게 되는데 물과 오일이 우리 인체에서 들어와서 흡수되는 경로는 다릅니다. 올리브유는 바로 림프관을 타고 즉시 흡수가 됩니다. 하지만 물은 우리 장 세포에서 흡수가 돼서 이제 혈관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 경로에서 우리가 왜 림프에 오일이 들어가고 기름이 들어가고 혈액에 물이 들어가는지는 우리 인체의 원리를 알면은 쉽게 설명이 됩니다. 둘이 같이 섞이게 되면은 흡수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소화 기능이 너무 좋아서 섞어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면 섞어 드셔도 되지만은 그렇지 않으면은 따로 드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제 레몬수를 하루에 뭐 얼마나 언제 어떻게 먹으면 되는지 적절한 이제 음용 방법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먹으면 좋은데요. 이제 문제는 내 몸 상태가 그거를 받아주느냐입니다. 내 몸에 위험이 있다, 위궤양이 있다. 그럼 처음부터 많이 못 드세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는 레몬수를 직접적으로 먹는 것보다는 좀 약산성인 오렌지 주스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어떠한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역류성 식도염도 있고 속이 자주 쓰린데 뭘 먹으면 좋을까요? 하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그럼 오렌지 주스를 드세요라고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분에게 제가 드린 말씀은 아침 식전 30분 전에 오렌지 주스 200cc, 또 점심도 똑같이 200cc, 식전에, 저녁 또한 식전에 200cc씩 드세요라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 얘기하기에 그러면은 오렌지는 산이고 또 당이 있는데 먹어도 되나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드셔보세요. 일주일만 드셔보세요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일주일에 연락이 왔습니다.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원리에 맞춰서 우리가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오렌지 주스를 먹어서 어느 정도 좋아지면은 그다음부터 이제 레몬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 레몬을 맨 처음 시작할 때는 레몬 한 50cc에 물 한 200cc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그래서 속에 아무런 부담이 없다면은 하루에 한 번 먹다가 나중에 이거를 뭐 2-3번 늘리면 되는데 레몬즙은 꼭 공복에 드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소화에 문제가 생기고 흡수에 문제가 생겨서 썩어서 방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식전에 드시고 처음에는 한 잔으로 시작해서 점점 늘려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레몬을 직접 좀 세척해서 즙을 내는 게 좋다고 하셨는데 정제된 걸 파는 것보다는 올바른 세척법 같은 것도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레몬을 먹을 때 이제 세척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이 스탠데아 있잖아요. 스탠데아에 물을 딱 받아놓고 거기에 레몬을 좀 담가 놓으세요. 베이킹소다나 식초 섞지 마시고요. 그냥 맹물에 담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한 2-3분 후에 이제 흐르는 물에 한 2-3번 린스를 이렇게 해주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였는데 하버드 대학에서는 그냥 물과 맹물과 베이킹소다에 있는 물 2가지 담가 놓고 세척하는 방법을 했을 때 그냥 맹물에 담가놓고 2-3번 이렇게 린스했던 곳에서는 100% 농약이 제거가 됐고요. 베이킹소다에 담궈놨을 때는 한 92%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이 실험을 하버드에서 한 실험을 우리나라 KBS에서 또 재현을 했습니다. 재현을 했을 때 우리나라는 이제 식초를 하나 더 더했어요. 베이킹소다에. 그랬더니 가장 많이 농약이 제거가 된 것은 맹물이었고 베이킹소다와 식초에 담궈놨을 때는 비슷하게 한 92%에서 한 94% 정도 제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맹물이에요. 그리고 껍질은 꼭 까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노란 껍질에는 이 레몬의 중요한 가육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의 독소가 있는데 이 독소가 이렇게 강한 독소는 아니에요.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이거를 섭취했을 때는 우리 인체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한 연구에는 과일 파리한테 이 독소를 계속해서 만성적으로 주입했을 때 과일 파리의 생식기의 기능이 망가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이 조금은 뭐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계속해서 먹게 된다면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육은 괜찮나요? 과육에는 어떠한 독소도 없고 과육은 많이 드시면 좋죠. 그리고 이제 레몬을 딱 껍질을 벗게 되면은 그 하얀 속껍질이 있잖아요. 그 껍질은 상당히 좋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항산화 물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이어트는 칼로리가 아닌 해독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 칼로리에 집중하면 할 필요 없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칼로리라는 개념은 굉장히 오래된 낡은 지식에 속합니다. 이 칼로리라는 개념은 무려 100년 전에 만들어진 이 봄베이 열량계라는 것이 측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물 1도씨를 끓여서 올리는데 발생하는 열을 1칼로리로 산정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불을 가해서 만들어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들어오는 어떤 음식이 불에 타면서 열량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소화 효소로 에너지원이 되고 열량이 발생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칼로리의 개념은 인체와 사실 맞지 않는 개념으로 보시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리고 뭐 아주 그냥 국한된 차원에서 가공식품의 경우 뭐 한 500칼로리짜리와 100칼로리짜리는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이제 그 정도를 비교할 때 정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극단적으로 500칼로리의 과일을 먹었을 때와 200칼로리의 과자를 먹었을 때 어떤 게 더 다이어트에 더 좋을까요? 우리가 칼로리 개념으로 보면 200칼로리의 과자겠죠. 하지만 실제 우리 몸에서 작용하는 원리로 봤을 때는 500칼로리의 과일이 훨씬 더 다이어트가 잘 됩니다. 따라서 칼로리 자체를 막 계산하고 칼로리를 줄여서 다이어트를 하고 많이 피곤하기도 하긴 한데 사실 그다지 효과도 없습니다. 우리 몸에서는 칼로리로 작동하는 것보다 내 몸에 소화가 돼서 흡수가 되면서 영양소가 흡수가 되면서 만들어지는 이제 에너지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할 때는 이제 칼로리 막 줄여서 드시다가 뭐 요요 현상 오는 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칼로리 제한 다이어트는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또 극단적인 배고픈 다이어트도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는 칼로리 중심이 아니고요. 내 몸에 간과 장의 기능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더 본질적인 다이어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요요 현상 없는 다이어트는 세상에 없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다이어트는 다 요요가 있는데요. 간을 튼튼하게 해서 자연적으로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지방을 제거한 다이어트는 사실 요요 현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로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정말 간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방 분해가 잘 돼서 또 독소 배출이 잘 일어나서 지방이 사라진 결과로 나오기 때문에 과일로 뺀 다이어트를 하신 분들은 사실 요요가 없습니다. 네, 물론 뭐 극단적인 뭐 한 가지만 포도 다이어트에서 뭐 하나만 드시고 뭐 극단적으로 살 빼신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들면서 한 다이어트 또 과일로 식사를 하면서 간을 튼튼하게 만든 분들은 그 이후에 다른 식사를 하셔도 크게 요요가 없는 것들을 저는 아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는 칼로리 개념이 아니고 얼마나 내 간을 튼튼하게 해서 지방을 잘 분해할 것인가, 얼마나 독소를 잘 내보낼 것인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을 뺀다는 개념은 그 살, 플래시가 아니잖아요. 근육 빼려고 하는 분이 없잖아요. 지방을 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방은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 지방 분해를 누가 하냐? 간에서 지방을 합성, 저장, 분해하는 역할을 하고 모든 소화 효소들을 만들어내는 그 원료의 생산 공장이 또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튼튼하면 사실 큰 병도 오지 않고 심각하게 살이 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꼭 다이어트 하실 때는 지방 분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방 분해는 간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간 기능을 튼튼하게 하시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과일식으로 살을 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닭가슴살을 끊고 뭐 과일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한 달 동안 이제 닭가슴살과 방울토마토 샐러드 식사를 하시다가 지겹게 이제 닭 냄새만 맡아도 이제 힘들다. 이제 이 분께 제가 식사를 바꿔드렸습니다. 닭고기를 일단 스탑. 하시고 닭고기 드지 마시고 과일 500g에서 한 7, 800g까지 최대한 많이 드시도록 식단 변경을 해드렸거든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다이어트 하면 항상 이 닭가슴살이 좀 질리잖아요. 단백질 먹어서 당분 섭취 안 하고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만든다. 이제 이 원리로 많이 가는데 그분이
늘 닭가슴살 먹으면서 운동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한 결과와 5주 정도 닭가슴살을 끊고 과일 500에서 700g 먹은 후에 인바디 측정을 한 결과 굉장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왔습니다. 무려 체지방이 5kg 정도 빠지고 또 근육이 2kg 정도 더 늘어나는 굉장히 특이한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과일 식사를 하게 되면 과일에 들어있는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들이 사실 근육을 합성하는 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단백질을 먹어서 근육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단순한 생각이 맞다면 늘 고기 식사하면 다 근육질이 돼야 되잖아요. 하지만 고기 그렇게 많이 드시면서 이게 지방이 늘어나고 살이 찌지 근육질로 된 분들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근육은 합성하는 과정에서 일단 근섬유가 찢어져서 그것을 복구하는 과정, 즉 운동을 할 때 근육이 합성되잖아요. 정말 잘 먹어야 되는데 그 잘 먹는다는 단어 속에는 단백질 보양식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 식이섬유가 풍부한 식사를 반드시 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닭가슴살만 드시다가 과일 영양소가 하나도 없던 분이 과일 영양소가 듬뿍 들어가니까 체지방이 빠지고 근육이 증가하는 이런 드라마틱한 효과가 있었거든요. 또 최근에도 70대 나이가 많은 이제 어르신의 경우도 1년간 100% 그냥 과일, 채소, 통곡물, 해조류, 견과류 이렇게 100% 식물식만을 하셨는데 무려 1년간 체지방만 10% 빠지고 근육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전혀 빠지지 않은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이거 채식하면 뭔가 근육이 빠질 것 같고 기운이 없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가 맑아지고 세포들이 더 튼튼해지고 조직이 잘 재생되면서 우리 온몸이 더 튼튼하게 되는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때 너무 단백질 접근 많이 하지 마시고 단백질 너무 많이 드시다가 헬스 관련 직업을 하시는 분들은 통풍이 옵션이다 할 정도로 통풍 많이 걸리시잖아요. 절대 초과된 단백질을 지나치게 많이 드시는 것은 반드시 유념을 하시고요. 과일 식사하시면서 운동하시면서 근육 잘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의 경우 이제 요가를 직업으로 하셨던 분도 정말 이 단백질 많이 챙겨 드시고 몸에 좋은 거, 몸이 재산이니까 몸에 좋은 거 한 달에 막 몇백만 원어치 드시던 분이었는데 그냥 과일 중심의 식사로 싹 바꾸고 나서 오히려 몸에 있던 베체트병이라는 그 자가면 질환도 사라지게 됐고 이분의 말로는 이제 요가하니까 본인의 근육을 굉장히 잘 관찰하잖아요. 오히려 잔근육의 그 섬세하고 더 예쁜 근육들이 잘 만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일 식사한다고 절대 이상한 몸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더 잔근육이 더 예쁘게 만들어진다. 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양하게 먹으면 좀 안 좋다고 하셨는데 과일을 500g 먹을 때도 너무 다양하게 배치하면 안 좋은가요? 네, 저는 과일도 딱 3가지 정도로 제한을 둡니다. 과일 각각의 다양한 성질과 맛이 있습니다. 단맛 과일, 신맛 과일, 지방이 많은 과일, 또 메론류 과일 해서 너무 동시에 섞어 먹는 것은 항상 언제나 추천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가지만 500g을 먹으려면 조금 지루하니까 한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까지만 제한을 두고요. 대신 한 가지 과일을 다 먹고 그 다음 과일을 드시고 또 그 다음 과일을 드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위장이 더 예민하신 분들은 그 사이도 한 5분, 10분 정도 간격을 두셔서 더 섞이지 않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들어가면 다 섞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순차적으로 먹으면 또 그 사이에도 흡수가 되니까요. 순차적으로 먹으면 동시에 이것이 섞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과일 식사를 하시면 더 좋습니다.